한 사람의 생애에서 아이로 불리며 아이로 살아가는 시기는 매우 짧습니다. 그 짧은 시기 동안 한 인간의 가장 많은 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잊곤 합니다. 아주 작은 상처 하나가 성격을 바꿀 수도 있고 아주 작은 경험이 삶의 태도를 결정짓기도 합니다. 같은 조건 속에서도 어떤 아이는 성공을 배우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좌절을 배웁니다. 그 경계 지점에서 당신의 아이는 어느 쪽을 선택하게 될까요? 그때 그 선택을 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일까요? 아이의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단 하나의 비밀,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200명) 대상 중 최종적으로 조사에 성공한 아이는 126명. 두 가지의 조사 방법을 통해 이 아이들에게서 얻고자 했던 건 그토록 중요하다는 그 요소, 바로 자존중감, 즉 자존감 지수였습니다. Self-esteem is basically a collection of our beliefs about ourselves. And the two main concepts that deal with that are self-worthiness. I am a valuable person who is valuable for receiving love, for receiving other people's care. The other part is competence. I am a capable and able person who is able to do the tasks that are in front of me. That would be define the self-esteem. 126명 중에서 가장 자존감 지수가 높은 아이 6명과 낮은 아이 6명을 뽑았습니다. 과연 이 아이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이제 자존감이 부리는 마술 속으로 들어갑니다. 맨 먼저 두 그룹의 아이들에게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 즉 신체상을 그려보도록 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전적으로 아이가 결정합니다. 종이의 크기도 다 다르죠. 신체 외모는 8세에서 12세 아이들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어떤 크기의 종이를 선택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 또 어떤 모습으로 어떤 크기로 자신이 묘사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진하게 또는 아주 흐리게 힘없이 그려졌는지, 다양한 색이 사용됐는지, 운동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전체적인 인상,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관찰 포인트입니다. 특이한 점은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자신이 공부를 잘한다고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존감이 성적에도 관련이 있다는 뜻일까요? Not only in academic senses, I'm talking about any type of task or challenge that comes, up in a person's life. A person with solid self-esteem is going to excel and is going to be more successful than someone who doesn't have self-esteem or high self-esteem. Career, friendships, even maybe relationships with families. All of those things a person with high self-esteem is going to excel in. 도대체 자존감의 차이는 언제부터 생겨나는 걸까요? 유아들의 자존감을 체크해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맞추게 될 퍼즐에는 짝이 맞지 않는 조각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첫 아이가 들어옵니다. 이 정도의 나이만 돼도 아이들은 이미 자신만의 자존감이 형성된 상태. 퍼즐을 본 아이는 흥미를 보입니다. 그러나 곧 난관에 부딪힙니다. 어른이 한다 해도 이건 이미 불가능한 과제입니다. 절대로 맞출 수 없는 짝을 넣어놨으니까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이상해하다 곧 불안해하고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제한 시간 10분이 지난 후 선생님이 개입합니다. 지윤아, 미안. 선생님이 잘못된 조각을 줬어. 이 조각으로 한번 다시 해볼까? 이제야 해결이 됩니다. 네가 잠시 후 아이들에게 6개의 표정을 주고 과제를 마친 지금의 기분이 어떤 것인지를 골라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 아이들의 자존감입니다. 3명은 기분 좋은 표정을, 3명은 좋지 않은 표정을 골랐습니다.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들어낸 걸까요? 그게 들어갈 때가 이번에는 엄마와 함께 맞춰보게 했습니다. 역시 불가능한 과제입니다. 엄마의 태도 차이가 혹 좀 전에 자존감 차이와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알아보려는 겁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이의 엄마는 아이가 퍼즐을 맞추지 못하자 참지 못하고 방법을 가르쳐주려 애를 씁니다. 진짜 네모. 이 네모가 반대로 거기 있으면 이 엄마는 네모가 아이가 끝까지 해보도록 기다려주고 있군요. 잘하는데? 이 엄마 역시 끈기 있게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도록 기다려준 두 엄마의 아이들. 그 아이들은 바로 조금 전 웃는 표정을 골랐던 그 아이들이었습니다. 양육 태도와 아이들의 자존감이 일치했던 겁니다. 실험에 참가했던 12명의 아이들 기억하시죠? 이 아이들의 자존감과 부모와의 연관은 어떨까요?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부모의 역할을 해보았던 역할극. 이때 아이들이 대신 보여준 부모의 태도는 크게 3가지 방식입니다. 세상 모든 부모들의 방식이기도 하지요. 그렇게 나쁘다고 한 건 나쁜 거야. 네가 잘못을 하니까 걔가 네 이름을 적은 거 아니야. 나중에 너 공부 제대로 안 하면 평생 못 살아. 아무리 그래도 선생님이 나쁘다 그러면 안 되지. 비판하기. 부모들이 흔히 취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면 네가 선생님을 기쁘게 해드려봐. 친구들하고 같이 놀면은 친구들이 널 좋아하잖아. 그럼 반장 뽑을 때도 널 잘 뽑지 않을까? 이 역시 부모들이 쉽게 보이는 태도지요. 첫 번째 비판하기와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해준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아이들하고 대화를 할 때 아이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나는 무능력하구나. 나는 정말 나쁜 아이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없네. 이런 마음을 주기 때문에 아이들의 자존감에 손상을 좀 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떠드는 애들 이름이나 적고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평생 못 살아. 걔만 이뻐한다니까. 선생님은 어른이니까. 웃기든지 뭐 청소도 안 시켜. 친구들이 널 좋아하잖아. 네가 한번 반장이 돼봐. 그렇다면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뭐 그런 선생님이 다 있어? 그치. 아빠가 생각해도 그렇지. 일단 아이의 감정에 공감을 해주는 태도입니다. 아이들이 사실 마음을 받아주고 난 다음에는 아이들이 자기의 감정이나 이것들이 정리되어지면서 이제 이성을 찾게 되어질 때 바로 그때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좋겠니? 라고 해서 문제 해결을 그 다음에 끌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아이들은 자존감을 손상받지도 않으면서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일거양득의 그런 성과를 좀 얻을 수 있게 되어지죠. 이번에는 아이의 부모들의 자존감 지수를 체크해봤습니다. 성인의 자존감 지수가 어린 시절의 경험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동기 경험은 그대로 그들의 자존감 지수에 나타났습니다. 부모 경험이 좋은 경우 어김없이 성인이 된 지금도 자존감이 높았습니다. 조금은 무섭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동기의 경험이 그대로 성인이 된 후의 자존감으로 연결돼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그 부모들의 자존감을 그 아이들의 자존감과 비교해보자
그 역시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부모가 자존감이 높으면 그 아이 역시 자존감이 높았습니다. So when the child looks on the parent and looks at the way the parent deals with them, for example, if a mother is coming towards a child and she's always smiling and her affection shows in her face, then soon that child is going to see her as a mirror reflection of himself or herself. So they learn to define who they are by what they see in the mirror. This is how self-esteem begins. Secure attachment has a lot to do with self-esteem. 그러나 언제나 사랑 가득한 얼굴로만 대할 수 없는 게 아이들이지요. 생후 1년이 되면 아이들의 호기심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닥치는 대로 열어보고 만져보고 헤쳐보려 합니다. 고장내놓고 부숴놓고 흩뜨려놓고 그게 아이들의 일입니다. 그때 부모의 고민도 함께 시작됩니다. 이 시기에 부모가 저지르게 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 태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부모가 아이를 이렇게 발달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부모 의도대로 아이를 막 몰고 가는 거예요. 빨리 따라해봐. 강압적인 태도는 아이의 자존감 형성에 치명적입니다. 아이는 늘 틀리게 돼 있는 존재죠. 그걸 강압적으로 교정시키려 할 때 아이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한 가지는 무조건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강압적인 태도 못지않게 위험한 태도입니다. 자존감을 살려준다거나 그것이 아이의 창의성을 길러준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거죠. 길을 살려준다는 생각에 과도한 칭찬을 해주는 건 역시 좋지 않습니다. 비현실적인 자아상을 키워주게 됩니다. 그러나 양극단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방법은 뭘까요? 다시 12명의 아이들로 돌아가 봅니다. 부모의 동의를 얻어 드디어 자존감이 가장 낮게 나온 아이 소연이를 공개합니다. 소연이의 자존감은 자아에 대한 개념이나 공감 능력, 리더십, 성취욕 등에 그대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낮은 자존감이 다른 분야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친한 애들만 이렇게 어울리고 그렇지 쉽게 이렇게 다른 애들하고 어울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성격 변화를 많이 시켜주려고 했는데 잘 안 바뀌어지더라고요. 기질이 그렇다 해도 혹 부모의 영향은 없었을까요? 야, 그쪽으로 방하면 좀 이상하잖아. 확실을 해야지. 저쪽으로 방하면 네 방은 꿈이 된다. 엄마와 함께하는 놀이를 통해 평소 소연이를 대하는 엄마의 태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하고 싶어도 그것을 하지 못하게끔 저지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많이 지시적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판단을 하시고 약간의 비난도 들어가고 많이 교육을 시켰어요. 앉혀놓고. 앉아봐. 엄마의 유년기 경험은 그대로 소연이에게 이어졌습니다. 엄마는 지금도 머리를 빗겨줄 정도로 소연이의 모든 것을 관장합니다. 가뜩이나 소극적인 기질을 타고난 아이를 더 소극적으로 만든 거지요. 친구들이랑 놀 때는요, 많이 밖에 나가자 그러는데요, 친구들이. 버스 타고 좀 어디 가자 그러는데요. 엄마가 그런 걸 안 해주니까. 혼자서 거기까지를 못 보내요. 불안해서. 그래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도 없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영유아기를 거치며 자존감은 상당히 굳어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 형성된 자존감은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집단 샘플 조사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분명히 자존감이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존감은 이미 영유아기 때 상당 부분 고착되지만
주변 상황에 따라 끝없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자존감은 변한다.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소연이의 자존감 트레이닝이 시작됩니다. 우선 엄마와의 애착 경험을 늘리라는 게 첫 번째 과제. 소연이의 결정권을 존중해주는 건 역시 중요합니다. 하고 싶어 할 때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때는 이렇게 말고 이렇게. 그러나 엄마의 옛날 습관이 나오고 마네요. 엄마에게 주어진 최대 과제는 소연이만의 장점을 적어주라는 것. 소극적인 기질의 아이에게는 애초부터 가장 필요했던 항목이기도 합니다. 물론 소연이에게도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의존하는 습관을 버리라는 거지요. 과연 소연이의 자존감은 변할 수 있을까요? 트레이닝이 진행되는 사이 소연이와 달리 자존감이 높게 나왔던 3명의 아이들을 만나보죠. 세 아이의 높은 자존감은 자아에 대한 개념이나 공감 능력, 리더십, 성취욕 등에 그대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의 높은 자존감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저는요, 어릴 때도요, 공부를 할 때는 하고요, 놀 때는 실컷 놀아라 그래 나가서 바깥에 갔어요. 일단 하고 싶은 것을 최대한 허락해주는 전략이었군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기 싫으면 억지를 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엄마가 너 하면은 그에 대한 책임은 내가 뒤는 봐준다 그랬어요. 무언가를 하다 틀려도 최대한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들의 공통점입니다. 지금도 보면 어른인데 제가 해야 될 일을 본인이 자꾸 하려고 할 때 좀 자제하고 싶은, 제재를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래 한번 해봐라. 채비만 가지고 쓰니까 부모가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의식적으로, 주기적으로 제공했다는 것도 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럼 너가 할 일을 해가면서 차츰차츰 성숙해지니까 틀에 박힌 것보다 너희들 머리에서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라. 새 아이 교육법에서 드러난 가장 큰 공통점, 눈치채셨습니까? 핵심은 성공의 경험이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스스로 완성지을 때 느끼는 성공의 경험은 이 시기 아이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스스로가 주도하는 그런 과제를 성취해서 느끼는 만족감과 희열을 그 아이가 아주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면 자기 효능감이 생기게 되고 그게 이제 더 동기부여를 시키는 겁니다. 그때 도파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도파민은 꽤나 신기한 물질이어서 뇌가 새로운 경험을 하며 쾌감을 느낄 때 분비됩니다. 도파민이 분비되면 뇌는 그것을 좋은 기억으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 행동을 하도록 자극을 하고 그때 다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선순환 구조로 이루어서 반복이 되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내가 선택한 일을 내가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까지 이르게 되면 그때 그것이 바로 자존감이라는 형태로 자기 마음속에 아주 굳건하게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거에 기초가 되는 것이 초등학교 시절에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얼마나 초등학교 시절에 그런 성공 경험이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4개월 후 소연이를 만났을 때 소연이는 한눈에 봐도 크게 변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밖에 나와 노는 시간이 많았고 신체 활동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운동 자극이라고 하는 부분은 말초의 의미에서는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즉 교감신경의 활성화는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이는 준비 상태를 우리 몸이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동기가 부여되는 것과 유사한 그런 경험이죠. 소연이의 자존감 트레이닝 기간은 4개월. 기질 자체가 소극적이었던 소연이로서는 스스로 하는 일이 많아진다는 것 자체가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넉 달 후 그토록 소극적이었던 소연이는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사소한 성공 경험이 쌓여가면서 남 앞에 나설 수 있는 자신감도 생겨났습니다. 자존감. 그 단순할 것 같은 요소 하나가 한 아이의 거의 모든 것을 쥐고 흔드는 보이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숨겨진 명령자였던 거죠. 지금 당신의 아이의 마음속에는 어떤 명령자가 살고 있을까요? 혼자 할 수 있다는 게 더 많아진 것 같아요.